자, 저 또 들어왔어요. 학자 다 끝낼 때까지는 계속 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일부러 쪼개놨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셔. 심심할 때마다. 자, 일단 도시 구조 이론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일단 도시 구조 이론 학자가 3명이죠. 버제스의 동시먼,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자, 여기에 코드는 요놈이죠. 도시는 항상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틀을 가져요. 이게 도시 성장의 결과물인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했잖아요. 미스터 국은 성장을 해서 미스터 국은 성장을 해서 어떤 구조를 가졌나요? 그러면 결론이 쇼다리. 이런 식으로 뭔가 도시의 결과물이에요. 성장의 결과물. 근데 포인트가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은 도시는 어떻게 결국 동시몬의 형태로 구조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호이트는 선형. 이 선형은 부채꼴 모양을 말하죠. 이 선자는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 그 다음에 쐐기형 둘 다 삼각형을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삼각형을 우리나라 어떤 학자는 부채꼴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학자는 쐐기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죠. 아무튼 부채꼴 모양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자, 핵이 중요하죠. 핵이라는 거는 항상 성장의 시작점을 말해요. 성장의 시작점. 그래서 현대 도시는 성장이 다양한 핵을 가지고 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 핵심 이론. 그래서 포인트는 도시 구조 이론은 제가 설명할 게 많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키워드 잘 따라오세요. 자, 버제스는요, 어떤 인간입니까? 그러면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는 시카고시, 이쪽에 있죠. 시카고시를 분석했더니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심원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심원의 형태가 뜻하는 거 뭐냐?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심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심원이 5개 지대로 나눠지는데 두 문자가 중, 점, 노, 중, 통. 잘 안 보이면 중, 점, 노, 중, 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은 통근자 지대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통근자 지대라고 나오지 않고 교회 지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필기노트에 교회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은 항상 이 통근자 지대로 나오니까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암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동심원 이론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튜넨의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구조에 응용했습니다. 튜넨이라는 놈이 대단한 인간이에요. 튜넨의 일단 농촌 지대 이론이 어디로 확장이 됐어요? 튜넨의 지대 이론이. 자, 튜넨의 농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대 이론이 그렇죠. 알론소에 의해서 도시 토지의 지대 이론으로 확장이 됐죠. 그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그리고 농촌 토지 이론인 요 튜넨의 이론이 도시 구조로는 누가 막 확장시켰어요. 그러면 이놈이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심원 이론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자, 미스터 국이 자주 쓰는 표현은 뭐 있습니까? 아유, 저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맨날 들어와 놓고 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뭐 하냐고 가끔씩 깨톡이 오는데 그렇듯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버제스는요, 요걸 자주 썼어요. 친입경쟁 천위. 그리고 이 친입경쟁 천위는 요 생태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친입경쟁 천위. 생태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 그래서 생태학적 분석이다. 친입 경쟁 천위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암기해 줘야 돼요. 동심원. 그 다음에
자, 버제스는 시카고시를 분석했는데 호이트는요. 시카고시 이외에 142개 도시, 미국의 도시를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보다 일반화된 이론이에요. 일반화된 이론.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포인트는 뭐냐? 시카고는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는요, 평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산도 있고, 이렇게 강도 있어요. 이렇게 강도. 그럼 요 산이나 강을 뚫고 도시가 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도로를 따라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근데 도로를 따라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삼각형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부채꼴 같다 해서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고, 이 삼각형이 문을 괴는 쐐기 있죠? 문 닫히지 말라고 고이는 쐐기. 그거랑 비슷하다 해서 쐐기형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중, 점, 노, 중, 통 해서 이 5가지 지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지만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요 지대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 꼭 보셔야 되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안 보입니다만 확대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요걸 잘 보셔. 여기는 노동자, 중산층, 교회에서 소득계층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소득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택, 교회에 거주하는 통근자 지대 이렇게. 그러나 호이트는요. 저소득, 중간, 고소득이라는 소득을 명확히 설명을 했어요. 소득을. 그래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 소득을 강조한 이론 또는 학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이게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즉, 자, 동심원 이론은 생태학적인 표현 또는 생태학적인 표현으로서 친입 경쟁 천의 이런 걸 강조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소득을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소득을 강조했어요. 호이트의 선형. 친입경쟁천이라는 생태학적인 표현을 강조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현대 도시예요. 즉 우리가 여기까지 버제스의 동심원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구도시 이론이에요. 구도시는 기능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이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요. 바로 하나의 핵이라는 게 요놈이죠. 요놈 중심 업무지구 하나죠. 그런데 현대 도시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핵,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암기 코드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요놈이죠. 해리스와 울만은 왜 도시가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항상 동종 또는 유사 활동은 서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종 활동은 서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성향에 의해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사 활동은 서로 모이고요. 이종 활동은 서로 떨어지려는 경향에 의해서 다양한 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가지 추가한 게 바로 이놈이죠. 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특정 위치를 요구하겠죠. 강이나 호수 근처에 특정 위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 자, 지대 지불 능력이 좋다면 대부분 도시 내부로 가겠죠. 그러나 지대 지불 능력이 딸린다면 어디로? 외곽에서 하나의 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암기 코드 자 들어간다.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은 도시는 성장해서 어떤 구조를 가져요. 첫 번째,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의 구조를 갖습니다. 암기 코드가 자, 시카고 대학의 우리 버제스는요. 시카고시를 분석해서 도시 구조를 봤더니 동심원의 형태, 그리고 5가지 지대, 중점, 노, 중, 통 5가지 지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버제스는 자주 쓰는 표현이 생태학적인 표현을 자주 썼다. 침입, 경쟁, 천이. 자, 시카고 이외에 142개 도시를 분석했더니 호이트는 어떤 걸 발견했냐? 도시는 도로를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도로를 따라 삼각형의 모양을 부채꼴 모양, 쐐기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버제스는요, 항상 주거 지역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소득 계층으로 나눴어요. 이게 중요해요. 소득 계층으로. 그러니까 뭔가 소득을 강조한 도시구조 이론,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은 현대 도시는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다양한 핵이 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동종 활동은 서로 모이고요. 이종활동은 서로 분산되는 경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답해 줘야 돼. 그리고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강인호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죠. 자, 살짝 키워볼까요? 좀 전에 해봤더니 이게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대충 보자고요. 자, 도시는, 자, 3번 보자고요. 2번. 자, 동심원 이론은요, 튜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에 적용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튜넨의 이론은 도시지대로는 알론소, 도시구조로는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도시는 동심원상으로 확대되고 중, 점, 노, 중, 통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침입경쟁 천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하, 얘는 동심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군요.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5번과 6번은 나중에. 심하니까. 그 다음에 선형이론 봐요. 선형이론은 부채꼴 모양인데, 자, 도로망을 따라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선형이론은 항상 요거예요. 요 주택지구를 명시적으로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항상 요놈 4번. 요게 어려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주택가격 지불 능력을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득인 거예요. 소득. 그래서 소득을 강조했다.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은 항상 물어보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핵의 성립 요건, 다 핵이 만들어지는 요건. 그런데 요거 잘 보셔야 돼. 1번과 2번, 아니죠. 1번과 2번이 아니라 2번과 3번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자, 유사활동은 항상 서로 모이려고 하죠. 그리고 자, 서로 다른 활동을 여기서 이게 기출지문인데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대요. 이 말은 모이면 좋다는 뜻이에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안 좋다는 뜻이죠.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이면 안 좋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서로 분리돼야겠죠. 서로 상호 뭔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이유에 의해서 항상 다양한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사한 활동은 서로 모이고요. 이종 활동, 서로 다른 활동들은 서로 분리 또는 분산되려는 경향이 다핵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4번, 자, 다핵심 이론에서 제시한 핵의 성립 요건으로는 항상 잘 보셔야 돼. 동종 활동은 모이고 여기에 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 활동은 항상 떨어지죠. 여기에 집적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특정 위치를 요구해서 핵이 특정 위치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4가지. 다시 유사 활동은 서로 모이고, 이종 활동은 서로 떨어지고,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해했다? 살짝 조정 좀 할게요. 잠시만. 이렇게. 자,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럼 하나만 더. 공업입지예요. 공업입지는 얘밖에 없어요. 공업입지는 공장을 어디다가 입지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공장의 입지를 찾는 거예요. 공장의 입지. 근데 이 공업입지 이론은 대단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요 한 놈이에요.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일단 암기 코드가 베버 다 비읍비네. 비읍이네. 그래서 베버 이론이 나오면 항상 비용을 강조했어요. 비용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냐.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니까 이래서 베버의 이론을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부르죠.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요걸 암기하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 자, 베버는요, 공장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로 들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그런데 포인트는 베버의 이론도 꽤 오래된 이론이에요. 100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항상 교통과 수송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비용에 신경을 많이 써요. 수송 비용, 운송 비용. 그래서 수송비. 당연히 베버도 옛날 시대니까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학자 4명이 된 거죠. 특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꺼번에 할게요. 왜? 지대 이론은 대부분 독립 문제로 나와요. 그런데 도시구조 이론, 공업입지 이론, 상업입지 이론은 항상 세트 메뉴로 나와요. 이 상업입지 이론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세트 메뉴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본다. 함께 본다. 자, 그러면 상업입지를 보세요. 상업입지는요, 어디다가 상점을, 매장을 위치시켜야만, 어디다 매장을 위치시켜야만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상점 또는 매장의 위치를 찾는 이론이죠. 자, 위치를 찾는 이론에 항상 자,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이론이 있어요. 크게 보면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중용 모형이 있는데 이 중용 모형은 대부분 계산 문제로 출제돼요. 계산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를 알고 싶으면 카페에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자, 작년까지 쭉 나왔던 기출 계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린 게 있어요. 풀어드린 거. 카페는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거 찾아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론 문제 중심이니까 일단 첫 번째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는요, 기본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상업입지의 시작이니까 용어 정리가 잘 나와요. 그 중에 요 2가지는 그냥 쉽게 이해되는 거죠. 우리가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를 중심지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 시장, 매장 이런 것들을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럼 왜 중심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전에 시장 등이 항상 도시의 한 중심에 있었어요. 시장이 도시의 중심. 그래서 시장 등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중심에 있다 해서 중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후지와 보안지구는 현대 문구로 말하면 상권을 말하죠. 상권. 상권은 항상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흔히 상권이라고 그러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예요. 고객이. 그리고 이 고객들은 대부분 매장의 주변에 배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쓰고 있는 상권이라는 용어를 과거의 학자들은 매장 배후에 있습니다. 배후지. 그리고 매장과 상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보안 관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매장 또는 시장을 의미하고 배우지 보안 지역은 매장과 시장의 상권을 말해요. 상권, 배우지 보안 지역. 그러면 크리스탈러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습니까? 바로 요놈이죠. 요놈. 중심지의 생성 조건. 딱 나오네요, 화면에. 자, 크리스탈러는요,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에서 뭔가 여행을 주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시장, 즉 중심지가 막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중심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어떤 중심지는 성장을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고 싶었냐? 중심지가 살아서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중심지가 살아서 성장을 할까요? 요걸 고려했던 거예요. 이게 생성 조건이에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어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 요걸 최소 요구치예요. 그래서 이해는 이런 거죠. 항상 매장이라는 걸 제가 피자집으로 들었죠. 피자집을 오픈하면 피자집을 오픈하는 순간 비용이 들어가요. 고정비용. 그럼 이 고정비용을 뽑을 만한 고객의 수, 즉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수, 이게 최소 요구치예요. 최소 요구치. 그래서 자, 이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렇게 했죠. 피자집이 50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면 최소한 손익분기 또이또이는 시킬 수 있어요. 이러면 최소 요구치 50명이 최소 요구치예요. 그리고 이 최소 요구치를 뭔가 이렇게 상점 주변에다가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 최소한의 고객은 대부분 상점 주변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는 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아이고 표시가 잘 안 되네.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요렇게 표시하게 되면 요게 최소 요구치 범위죠. 자, 포인트는 이 최소 요구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뭔가 피자를 배달하면, 그렇죠, 이게 손익분기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 요구치 그 이상의 뭘 확보해야만, 고객을 확보해야만 뭔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최소 요구치 밖으로 피자를 뭔가 배달시켜야만 고객을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 이상의 고객을 더 모아야만 뭔가 중심지는 살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지의 크리스탈러 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포인트는 최소 요구치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재화의 도달 범위를 주어로 주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구치 밖에 있어야 됩니다. 요걸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계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중력 모형의 틀은 두 매장이 이렇게, 항상 여기다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매장이 두 개 있어요. 매장이. 그리고 그 사이에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그럼 이 두 매장이 고객을 어떤 식으로 몇 대 몇으로 고객을 나눠 가져갑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력 모형에서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예요. 항상 이 고객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가느냐는 요 매장의 유인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유인력. 요 A라는 매장, 요걸 A라고 하면 A라는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크면 A라는 매장으로 많이 가고, 자, B라는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면, 즉 유인력이 크면 고객은 B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유인력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 유인력. 그래서 딱 유인력만 이해하고 끝낼 거예요. 자, 중력 모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즉 여기서 말하는 요 인력이 유인력 법칙이에요.
자, 소매 입지가 고객을 유인하는 법칙. 그럼 항상 이 공식이 떠올라야죠. 자,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유인력이에요. 유인력은 항상 뭐에 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중심지 간의 뭐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이에요. 항상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리고 중심지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인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프의 유인력, 허프의 유인력은 차이가 없는데 뭐만 차이가 있다? K라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뭔가 측정을 하고 허프는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누는 거죠. 거리의 K승. 그리고 K는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죠. 왜? 출제자가 주니까. 대부분 2를 줘요. 그러면 레일리와 똑같이 거리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암기 코드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은 항상 기본 틀이 요거예요. 매장이 두 개가 존재하면요. 고객을 놓고 피 터지게 끌어들이려는 경쟁을 해요. 고객을 유치하려고. 그리고 그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유인력이라고 하고 그 유인력에 의해서 고객이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은 유인력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인력. 그래서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이고 허프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컨버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매장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매장이 A라는 매장이라고 해보자고요. A. 자, 그리고 이런 매장은 대부분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상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매장이 들어오는데요. 신규 매장이 위치를 이렇게 너무 A라는 매장과 너무 가까이 위치를 해요. 그럼 이 B라는 매장도 장사를 하면서 상권을 형성시킬 거 아니에요. 적든 작든. 그렇게 해서 상권을 형성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상권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고객을 놓고 둘이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컨버스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바보 같은 놈아. 뭐 하려고 말이야. 이렇게 뽀짝 가까이 그렇죠. 위치를 잡냐. 자, 이왕이면 거리를 야, 새로운 매장의 거리를 적당히 띄워.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띄워서 뭘 겹치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뭘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상권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딱 접하도록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신규 매장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컨버스는 요 두 매장의 접점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요걸 분기점이라고 불러요. 요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A라는 매장의 상권과 B라는 매장의 상권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분기점이라고 부르고 A 매장으로부터 요 분기점이 몇 킬로미터에 있느냐 요걸 찾아내는 공식을 개발해냈어요. 이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그래요. 뭐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이번에 기본 강의에서 뺐어요. 그냥 요 정의만 이해하자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 두 경쟁 지역 사이의 상권의 경계. 요 상권의 경계. 요게 바로 여기 상권의 경계.
요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러면 이제 세트 메뉴가 완성이 된 거죠. 중력 모형은 제가 일부러 유인력만 설명했어요. 이유는 얘는 계산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거지 계산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 요거 다음에 계산 문제까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두 타임으로 나눴어요. 지대이론은 독립문제로 반드시 나와요. 지대이론은. 그리고 세트 메뉴로 나오는 게 도시구조, 공업입지, 상업입지의 이론. 그리고 계산 문제로는 중력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거 파트는 조금 길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이고, 인사. 얼굴은 비추고 해야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